국민의힘은 이대로라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체제 하에서 조강특위가 재가동되면서 당권파 위주로 현역 의원들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입니까? 거기다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경쟁 속에 강성 당원 표심이 판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명분보다 표 계산에 매달리는 모습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보수 진영에서는 친한계, 개혁신당과의 연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작 대의 명분보다 정치공학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물갈이는 사병화 도구로 쓰이고 연대는 명분 없는 계산으로 흐르는 지금 보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원칙 있는 리더십입니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명분으로 사병화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수를 다시 세울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원칙 있는 한동훈만 응원하는 유튜브입니다. 도와주세요. 커피 한 잔 멤버십을 가입해주세요. 오늘은 친한계 중에서도 찐 친한계, 바로 류재화 변호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한동훈을 지지하는지, 보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수의 희망, 보수의 대들보, 보수의 미래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유재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류변 여기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요, 정치를 부탁해 출연을 했었어요. 아, 동아일보 유튜브에 네. 정치를 부탁해 출연했다가 출연하셨고, 제가 화수목에 도저히 방송하기 어려워서 지방에 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을 못 하고 있었죠.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법정보도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류변 제가 방송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온화하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요즘에 좀 전투력이 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전히 따뜻한 이미지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사전 토크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거기 봤다. 실제로 사람 그 인품이 좀 온화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친한계 이 중진들이 이렇게 좀 전투력을 막 높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 친한계 중진이요? 우리 친한계 중심이시니까. 친한계 중심으로서. 네, 중심으로서. 그럼요. 근데 전투력을 막 각세우고 이렇게 높이는 방법도 있고 네. 온화하게 감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온화하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전투력을 발휘하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친한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할 분담하시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네. 맞아요. 저희가 각자 캐릭터가 또 있어요. 뭐 그 캐릭터를 누가 이렇게 뭐 유재석 같은 사람에 부여해 주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각자, 자연스럽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생겨난 것 자체가 온화하니까 이쪽 의견도 수용도 그러면 하고. 이렇게 다방면을 듣고 감는 역할 네. 하고 있고,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돌격 앞으로. 다양하게 선봉장이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말에 부산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썰 좀 뭐 간단하게 좀 풀어줄 수 있으세요? 그 제가 부산에 갔다 온 것은 그 윤희석 전 대변인, 윤희석 선배가 레이건 전기를 번역하셨어요. 그 오. 북 콘서트를 일요일에 했거든요. 네. 제가 거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많이 오셨어요? 뭐 그럼요. 한동훈 대표 안 오시고, 한동훈 대표는 다른 일정에서도 못 오시고, 그 레이건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이 가득 자리를 메워주셨어요. 그렇군요. 뭐 재미난 썰이 혹시 있었나요? 재밌는 썰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보셨구나. 네. 이렇게 제 페이스북을 탐독해 주셔서 염탐합니다, 제가 항상.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올려주세요. 자, 이번엔 조강특위, 국민의힘 최고위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름이 참 직관적이에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줄여서 조강특위 시동을 걸었는데, 여기 자 구성원을 좀 볼게요. 정의용 사무총장, 구작은 부위원장, 강명구 조직부총장, 서천우 전략기획부총장에 이어서 김태규 의원, 최기식 공관위원 출신이었죠. 당협위원장, 광래경 당협위원장.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둔 지가 좀 이렇게 최근이어서 김태규 의원 제외하고는 조금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조금 있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다 당권파라고 봐야 돼요? 예, 다 당권파시고요. 네. 저도 광래경 당협위원장님은 몰라요. 네. 제가 당협위원장 활동할 때는 안 계셨고,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그 뭐 당권파 위원들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조강특위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 자체도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네. 뭔가 죽이면 또 더 무서워. 조강특위. 어우, 되게 무서운데 정치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선출직 하고 싶은 정치인들한테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공관위랑 비슷한 이게 공관위 같은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상설기구예요. 상설기구. 예, 근데 같은- 이번에 구성원이 바뀐 거죠? 구성원은 바뀝니다. 당권파로. 구성원은 바뀌고 하는데 상설기구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사무총장이 맡게 돼 있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 조직 부총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예, 조강특위를 구성을 하면 여기서 이제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있죠. 네. 지역구 중에 당협위원장이 없는 공석지역 사고당협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당협위원장을 채우거나 네.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있는 당협위원장을 자르거나 교체하거나. 교체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세 번인가 보류됐어요. 세종? 당협위원장이 세종갑 네. 당협위원장이 못 되고 네. 세 번이나 저를 보류시켰어요. 그러다가 겨우 2024년 총선 전에 2023년에 제가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네. 김기현 대표님이 네. 저를 당협위원장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구성원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다 당권파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로 봐야 돼요? 조강특위를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그냥 당내 기구겠지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유권자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생소한 조직이긴 그렇죠. 한데 그냥 자기 당내에서 뭐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하겠지만요. 사실 당내에서 특히 출마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저승사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조강특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선정하게 되고 당협위원장이 결국 그 지역의 다음번 공천 1순위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거기서 계속 활동을 당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 얼굴이랑 이런 거 걸고 현수막도 나가고 뭐 그러고 이제 어쨌든 당의 활동을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1차 관문 같은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의 사무총장께서 이제 보통 맡는 게 관례고 조강특위 위원장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전략기획부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강화 특별 위원장이라든가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까진 관례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 거기 이제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당연히 당에서 임명하신 분들이 가는 건데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조강특위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일단 들어 구성원 보면은 당권파인데 지금 예. 당권파로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네.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인사를 좀 모셔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중도적으로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권파로 채운다는 거는 만약에 저는 이분들이 당권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분들이 당권파로만 채워졌다면 이거는 당권을 강화하는 즉 당의 목소리에다가 같은 반응을 내는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을 좀 선정을 하겠다라는 사인으로 읽혀요. 우리 김채고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지금 당권파 위주로 조강특위를 꾸린다는 것은 장동혁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조강특위로 쓰지만 기강특위나 뭐 이런 거로 기강 맞아요. 자기 기강을 기강을 잡고 장동혁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빈 사고당협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신규 당협위원장들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미 채워진 당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상관없이 군기를 좀 잡겠다는 거죠. 군기 잡겠다. 그래서 잘 들어라. 함부로 당대표 까거나 이러면 내가 윤리위로 지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한다거나 이미 자료는 있거든요. 당무감사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근데 기존 베이스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차피 이 정당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돌아가는 거 보세요. 거기에 무슨 논리와 합리가 있습니까? 그냥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자꾸 이제 이렇게 부침을 겪고 파행을 거듭하니까 요 카드로 좀 이게 기강을 잡겠다라고 이제 해석해야 되나요? 윤리위도 윤리위대로 굴리고 힘이 빠졌잖아요. 이게 사실 제 역할을 이제 못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5명이 되든 3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윤미는 윤리위원장 하나로도 간다.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다만 윤리위원회로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의 범위를 넓혀버리면 네. 그러면 당내 반발이 심각하고 또 법원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발목 잡힐 염려가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현역 당협위원장들을 다 윤리위에 징계 대상으로 올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네. 뭐 당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로 조강특위에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당성이야 충성이야 자기에게. 당성 이퀄 충성이죠. 아무튼 자기에 대해서 이 그 자유의지의 총합인 본인을 섬기지 않으면 네. 그냥 가차없이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채곤이 류변의 어떤 분석을 들었을 때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조강특위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석하자면 추정하자면 자기 입맛대로 이제 진용을 꾸리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대대적인 교체가 가능할 건지 아니면 역풍이 불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명분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거는 사실은 명분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윤리위로 징계하는 거. 예, 윤리위로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징계 정치는 사실 네. 여야가 다 좀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서는 대의 명분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이 조강특위는 그에 비해서 원래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칼이에요. 아. 예, 요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부담감이 덜하지.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정 체제를 유지하려면 조강특위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을 그렇게 짰다라는 거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 자기를 옹호하려는 자기와 목소리를 같이 내려는 사람들 위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강특위 특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조차도 네. 만약에 이 당무감사나 이런 것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됐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이건 엄포예요. 네. 사실상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당권을 좀 휘둘러 보겠다. 이제 정말 꽉 잡고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상 못했던 카드인가요? 좀 어때요? 장동혁 아니, 대표. 뭐 충분히 예상. 이제까지 근데 장도혁 대표가 이제까지 당권을 안 휘둘렀었나요? 이제까지 꽉 잡으려고 안 했었나요? 계속 노력했죠.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력은 하겠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 성공하기 어렵다. 아니 정치가 네. 저는 정말 장도혁 대표가 이제 재선원이잖아요. 네. 1.5. 1.5선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보다 정치를 더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따지고 보면. 2014년에 처음 14년. 당시에 하여튼 뭐 처음에 이렇게 정치에 가방못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참 착각하는 게 특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네. 저도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당원 당규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해요. 네.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김성현 최고위원이 그렇잖아요. 아, 진짜 정치해 공감해. 보면 네. 이게 명문화되어 있어 징계할 수 있다. 네. 뭐 조강특위를 굴려서 뭐 교체할 수 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네. 그 당원 당규라는 것도 당원들이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꿀 수 있어요. 정치는 순순히 사람들의 어떤 권력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다이나믹, 역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배합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 종이 쪼가리에 써져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휘두르면 그게 정치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사정기관이죠. 아까 김채곤님이 말씀하신 약간 명분이랑도 좀 맞습니다. 약간 연결되네요. 그럼요. 지금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는데 바꾸면 오히려 이게 더 역풍이 역풍이 불죠. 불 수밖에 당연히. 없는. 예, 역풍이 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강특위를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건 사실은 많은 당 대표들이 해왔어요. 네. 많은 당 대표들이 해왔는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느냐 아.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맘에는 안 들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남들이 보기에 명분이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가 되겠죠. 예를 들어 대중적 지지는 받으나 장동혁 대표한테 충성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무리하게 잘라내면 그럼 다음번 이제 총선에 이 사람을 공천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을 그게 때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너한테 이제 당이- 공천 안 줄 거야 이거. 당이 그럼 중도적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네. 총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 권한을 사용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명문화돼 있으니까 그냥 네임이면 다 쓰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앞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교집합을 찾아서 서로 간에 이견을 합의를 이루어서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사실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예상 밖의 행동들을 좀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강특위도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 우리 윤리위 카드가 있었잖아요. 기강잡기 카드. 이게 이제 아까 류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종환 부위원장이랑 황경선 위원 사퇴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7명 맞췄는데 다시 또 5인 체제 됐단 말이에요. 18일에 회의 여는데 이제는 가야 돼요. 네, 죽든 살든. 더 이상 예, 그게 변명 설마 뭐 파행의 변명도 없고. 예, 뭐 본인의 명을 재촉하는 거든 뭐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갈 거로 보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김성현 최고랑 우리 다 같이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명분이라는 게 이제 사실 윤리위도 그 당원 당규에 있는 권한으로 징계를 하는 것 같지만 권위로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는 윤리위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리위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윤리위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종혁 최고라든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번복당했잖아요. 네. 결정이. 그게 사실 정당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그게 좀 법원이 이례적이에요. 어지간하면 네.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걸 존중해요. 어지간하면 개입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네, 네. 근데 그걸 뒤집어 엎었다는 거는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윤리위 구성 명단이 7명이었다 5명이었다 7명이 5명이었다가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네. 전 국민 퀴즈예요 지금 요새. 국민의힘 윤리위의 구성원 인원수는 이게 정족수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 몇 그러니까 명까지 있어야 된다. 과반 이상의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윤민희 윤리위원장도 다 해임시키고 자기 혼자 넥타이 머리에 딱 두들고 한 명으로도 의결이 징계한다 가능한 이거지.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민희 윤리위원장은 어떤 의혹에 시달리고 있냐면 외부인과 네. 한동훈, 배현진, 김종혁 세 분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게 지금 네. 우종환 부위원장이 지금 네. 그런 의혹이 있다, 네, 그런 네. 정황이 있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윤리위는 징계할 권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징계할 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권위조차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뭐 저 진종 의원,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이 세 분에 대해서 다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그 가려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당성이 없을 것이고 징계를 하지 않고 봐주기로 한다더라도 그 봐주기에는 정당성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예 의미가 좀 많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이 그냥 결과 가만히 자체가. 그러니까 좀비예요. 이미 권위가 없어 실추돼서 죽은 지 오래인 윤리위가 자꾸 징계방망이를 들고 네. 징계하겠다고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징계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징계를 하겠죠. 예, 징계를 그러니까 수위. 징계 수위요. 네. 징계 수위는 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례들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들을 했는가, 네. 와가지고 윤리위에서 소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위는 좀 달라질 건데 수위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네.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하면은 한 최소가 6개월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년 가까이 되면은 이제 다음번 공천을 안 주겠다는 그렇죠. 소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그 사안 따라서 그건 판단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리위는요 칼이에요. 잘 드는 칼이어야 됩니다. 그 잘 드는 칼을 쓰려면은 어디다가 갈아야 되냐면 원칙과 일관성이라는 숫돌에다가 계속 갈아야 돼요. 원칙과 일관성. 예. 네.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윤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송반망이로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드는 칼로 가면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간다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권위가 쓰는 거라는 네.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뭐 친한계라고 해서 세게 하고 누구는 친장계라고 해서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거기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리가 어떻게 가든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쓰려면 원칙과 일관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고성국 씨 네. 예전에 그 지방선거 전에 네.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징계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탈당 권유 징계하면은
뭐 며칠 내로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 되는 징계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징계 혐의자가 네. 이의를 신청하면 네. 그 중앙윤리위로 갑니다. 네. 근데 지금 중앙윤리위가 고성국 우리 당원에 대한 네. 징계 심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하든가. 몰랐네. 그거부터 하면 약간 정당성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고성국 씨 건부터 일단 처리하고. 예, 그게 제일 기본이고 뭐 조광한 최고가 막말한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말을 동요 의원하게 했잖아요. 네. 뭐 그리고 장애인 비하 음. 발언하신 분, 네. 그분은 검찰 송치된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네. 다른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원칙과 일관성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형평성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이 조광특위도 그렇고 이 윤리위도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게 조금 있으면 장도영 대표 취임 1주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발표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발표할 줄 알았는데 개혁안 뭐 발표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26일 뭐 이렇게 좀 늦춰진 것 같아요. 네. 무슨 내용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강 잡겠다 이런 내용이 위주가 될까? 어떤 내용이 좀 주를 이룰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전철을 좀 밟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네. 어쨌거나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면서 이제 강성 당원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꿔왔어요. 1인 1표제도 그렇고 그 전에 국회의장 선출이라든가 네. 원내대표 선출 이런 거에다가 이제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겠다. 그럼 또 부정투표?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쨌거나 강성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네. 강성 당원들이 이제 원내대표나 아니면 지금 부의장 선거 이런 것들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 예, 그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하기도 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당권이 더 살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명분은 민주당도 저렇게 가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려면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 의견 수렴 정치를 지금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취임 1주년 장도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요? 저는 뭐 당원 주권주의 강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전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민주당도 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일단 명분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본인한테 유리할까? 그게 본인의 돈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원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 당원들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보수의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장도혁 대표 체제를 가지고 보수의 승리 선거에서 공직 선거에서 일반 네. 대다수의 국민의 표를 얻어서 집권을 해야 하는 네. 공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승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원 소환제 당원 소환제. 강화. 네. 그러니까 당원 소환을 하려면 이게 보통 선출직 최고위원들이라든가 당대표를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어요. 끌어내릴 수 있어요. 끌어내린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끌어내리는 건 탄핵 같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재신 절차 이런 거네요. 예. 그런데 그거 하려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지금도 있는 제도예요, 그게? 있는 네.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기 편하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왜냐면 그게 당원 권리 강화니까. 장도혁 대표가? 그렇죠. 차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본인이 진짜 진정성 있게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는 거. 자기 지위에 대해서 나는 왜 예외야? 지위를 자기만 성역이에요? 공고히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턱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진짜 얘가 장도혁 대표가 개혁을 하냐 안 하냐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이 오히려 장도혁 대표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국민의힘 당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승리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도혁 대표의 그 생각은 당원은 내 편이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요즘에 경선 갈고 보면은 꼭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도 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당원들을 알기를 너무 쉽게 아는 거죠. 네. 지금
어제만 해도 박충건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110만 당원 어쩌고 얘기를 하더만 100만이 안 되죠. 100만커녕 90만도 안 될 걸요 지금. 네. 어떻게 수십만을 갖다가 부풀려요? 그게 그리고 110만 당원이 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원들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십니다.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에 이게 좀 민심이 좀 어떤 쪽으로 좀 쏠리고 바라고 있는지가 이거를 좀 빨리 이걸 알아채리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은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은 각 저마다 다 딴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유권자 형태를 띱니다. 네. 예,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웬만해서는 현상 자체를 크게 바꾸려고는 하진 않아요. 네. 다만 이 현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지금 정책적인 실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야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내서 다음번에는 꼭 권력을 찾아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요. 제가 보기엔 내년 총선 앞두고는 이분들이 정말 권력을 위해서 중도층을 향해서도 소구를 할 거고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당원들 중심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당원들 중심으로. 이게 당원들 중심으로 나온다는 게 실제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기가 좀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누군가가 이거 깃발을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네. 이 국힘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기류는 잘 파악해요. 그런 기류는 잘 파악해서 딱 봐서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는 중도를 잡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또 그때 분위기 딱 타고 어느새 내가 언제 그쪽에 있었냐. 나는 중도 지향형이다. 이러면서 또 중도로 가겠다라고 하시고 타고 나와요. 예, 그렇게 좀 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26일 날 네. 장 대표가 이제 뭐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 뭐가 나올지 일단 좀 지켜보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내일부터 이제 민주당 운명을 가른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호남 다 하면은 전체 표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굉장히 사실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메인 게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이제 승부의 추가 좀 기울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정청래 후보가 초반 선전을 분명히 했었는데 네. 이제 막상 투표를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보다 그렇게 돌풍이 없었고 무게추가 이미 김민석 기울었다.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호남에서 저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네. 생각보다 호남에 굉장히 영향이 커요. 저도 이제 그쪽에 아시는 지인분들이나 아는 네. 지인분들이나 다 연락을 해봤는데 이 호남에서 산업이 온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요. 어쨌든 광주에 기아자동차라는 게 있으면서 광주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라의 중심 산업이 들어온다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돼야 돼. 근데 이게 빨리 되려면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을 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또 밴드권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호남은. 네. 옆에서 누굴 찍느냐가 네. 자신의 투표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격차가 조금 날 거다, 오히려. 예, 그리고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은 계속해서 노무현 쪽이 내가 적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선거를 치러봤어요. 네. 호남을 공략할 때는요, 사실은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DJ 옛날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좀 더 먹혀요. 왜냐하면 호남에 많은 이제 진짜로 투표하는 강성 당원분들은 네. 아직도 김대중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정치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도 네. 보면은 정청래 후보는 노상호 사진을 갖고 왔고 김민석 후보는 DJ 사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장면만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더 저는 적격하게 했다는 거네요. 김민석 후보가 핵심을 찔렀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에서 DJ가 어쨌든 정말 발탁을 했던 네. 그 젊은 정치인 중에 하나였던 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적통 논란에서 좀 벗어나면서 호남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의 누적 득표율 네.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받은 표 한 10% 내외 네. 한 그 표를 생각하면 그 표의 구성 2순위 표는 대부분 한 70% 정도는 김민석 후보를 찍었을 거거든요. 보통 7대 3으로 7대 3으로 많이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7이 이제 김민석한테 가고 예, 3이 이제 그게 이제 정청래한테 가고. 결선 투표를 선호 투표 방식으로 민주당은 치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 김채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도 호남 표심을 매우 자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호남 당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투표를 하기보다는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래요?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호남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뭐를 많이 이용하냐면요. 피해의식을 좀 많이 이용해요. 예. 영남권에는 저렇게 일자리도 많고 빨리빨리 발전시키면서 우리 호남은 늘 소외되어 있다. 예. 이거를 계속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쓰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집권도 해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산업을 여기 정착을 못 시켰어요. 네. 그래놓고는 아직도 호남이 정부의 지원을 덜 받아서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도 전북 소외로 나오고. 예.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책임이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서 본인 의원을 책임이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지.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거를 요번에도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남 그 주민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요. 네.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네. 우리도 제대로 된 산업하고 일자리 가져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 인구가 돌아오도록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매우 전당대회 용이에요. 네. 매우. 왜냐면은 어떠한 나라의 정말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입지를 놓을 때는 다른 데도 다 봤어야죠. 다른 데 다 실사하고 점수 매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그냥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찍어서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민들은 거기에 희망을 또 걸고 있어요. 이 희망을 이용해서 하는 정치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주민들이 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네. 따라서 이익 투표를 하는 거 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념 투표? 네. 신념 투표 신념이 반복해 주나요? 이익 투표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신념을 강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을 보면 네. 거기에 어떤 신념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뭐 그야말로 카레만 똥이냐 똥만 카레냐 아닌가요? 도찐 개찐인데 그래서 저는 신년 투표를 할 기회조차 상실한 채 이익 투표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지금 아젠다를 보시면 누가 옛날에 노사모였느냐, 네. 누구는 아니었느냐, 네. 누가 누가 언제 배신을 배신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게 언제 얘기냐면 2001년, 2년 이때 얘기예요. 네. 지금 25년 전 얘기거든요. 이 조선시대 예속 논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이렇게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이런 구닥다리 전당대회를 보면서 뭐 제 생각에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민주당 당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그리고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김민석 후보가 좀 네, 유리하다. 아무래도 이건 뭐 대통령이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미는 게 유일한 선택지죠. 그래서 그런지 정청래 후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추억이 좀 있고 네. 예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지지하던 정치인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감성에 의한 투표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어머니 아버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본인이 언더독 전략을 쓰면서 네. 내가 너무 맞고 있다. 2대1로 맞는다. 2대1로 맞는다. 난 너무 불쌍하다라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원래 정치는 맞으면 쓰러지지만 않으면 본인 표가 돼요. 네. 그런데 아, 정치는 맞고 쓰러지지만 그럼 않으면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간에 도저히 그걸 못 참겠는지 본성을 약간 드러내시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 배신자, 너 옛날에 돌아섰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언더독 전략이 효험이 없어진 거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공세가 바뀌었잖아요. 예. 정청래 후보가 이제 맡고 있다가 이 두 번째 토론회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발언들이 세졌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좀 급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은 사실상 1인자가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양반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랑 같이 협력해서 잘 갈 거냐 아니면 그 양반이 좀 하는 게 좀 어수룩하니까 좀 잘 생산적인 어떤 긴장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실수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직격했어요. 정면 타격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직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그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김민석 후보 총리 시절에 뭐 했냐 이렇게 그렇죠. 갔잖아요. 근데 일단 본인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건 둘째 치고 근데 그 레버리지 ETF 상품 그거 원래 ETF 상품은 분산 투자를 요건으로 걸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단일 종목으로 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네.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에요. 네. 대통령이 개정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그 상장 실패에 대해서 정책적 실패를 지적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이 주식시장 이 꼴로 만들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팀 정청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팀 정청래는 권리당원들의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고 이분들의 능력치를 봤을 때 그 지지를 소화해낼 능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도 제가 약간 류변이랑 좀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의원이 이런 글 올렸잖아요. 솔직히 정청래 의원으로 눈물 흘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감옥 안 가고 물고문은 없지 않냐. 정청래 힘내라. 정 후보 힘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곡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친명계를 군부 정권에 비유한 건가 이게? 이 말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과연 지금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같아요. 예, 팀킬이에요, 팀킬. 예, 팀킬이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근데 저는 예전에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예전에도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한때 1위를 달리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뒤집혀가지고 이제 네.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지막까지 이미 저는 승기는 김민석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보이고 과연 수석 최고가 끝까지 최민희 의원이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면요 이게 정말 강성 지지층들이야 뭐 후보도 안 보고 그냥 우리 편이니까 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장을 동조하긴 하는데 야 이건 정말 그릇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최민희는 아니잖아. 저렇게 너무 품격 없고 다른 후보가 얘기할 때 자꾸 뒤에서 딴말하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박진이 아니니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도 굉장히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본인이 언론 개혁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좀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민희와 이제 정청래 지금까지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최민희 후보한테 100% 표를 몰아줬다면 저는 교차 투표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무리 팀 정청래여도 네. 내가 도저히 최민희는 못 찍겠다.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수석 최고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청래는 찍되 최민희는 못 찍는다. 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수석 최고가 누가 될지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류변 의견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슈도 있었잖아요. 볼콕 이슈,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좀 안 된다고 보세요? 예,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팀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민희 의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분이 언론개혁의 선봉이라고 해놓고 최근에 취재방해 행위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당원들 보시기에는 창피한 일이에요. 네. 그 이지은 전 대변인 얘기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지은 전 대변인이 아주 대형 정청래 사고 쳤죠. 후보가 낙선한다면 1등 공신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이분이 대변인이었다가 전 대변인이 된 이유도 대변인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인데 그거 어느 유튜브에 가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진영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특정 당대표 찍어가지고 한 거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예, 대통령 비교했단 말. 이재명 같은 대통령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그럴까요? 자체가 예, 거기서 이제 예. 대변인인지 물러났지 볼콕 논란이 예. 있었잖아요. 볼콕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그 동일 유튜브로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또 출연해서 사진을 일부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신천지와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까지 하면서 이게 굉장히 역풍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 정청래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이런 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면면이 아니에요. 아 능력으로 하니까 이게 설명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네. 좀 뭐가 되는 것 같네. 네. 근데 과욕을 부리거나 뭔가 내가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 같네. 그러면 카메라 가려. 이런 어떤 발상들, 네. 이런 게 다 정치에서 능력치예요. 그걸 절제하고 그거를 부드럽게 대하고 수용하고 또 반박할 거는 합리적으로 반박해내는 게 정치에서의 능력치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죠. 팀 정청래가. 이게 목표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선거운동 같은 거 하면 어떤 내가 목표를 이루기에 가는 그 길이 사실 되게 좀 급진적이거나 좀 과격하다는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 정청래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마 정청래 후보 측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용어에 아직도 좀 매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거에. 이제 그렇게 해야만 뭐 나라가 바로 쓴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을 열어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의 대표를 뽑는 건데 공중파에서 열어준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여당 대표로서 국정의 파트너가 돼서 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3명의 후보 다 나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부작용이나 이의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했다. 나 5월에 보냈다. 나야말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국민들이 봐야 될 얘기예요. 그냥 당 유튜브를 통해서 할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공중파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근데 왜 우리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우리의 그릇들은 우리의 얼굴 마담들은 왜 이렇게 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좀 더- 있잖아요. 네. 그 김어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최민희가 꼭 우리를 대변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건데요. 그거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얼굴 마담을 안 하는지. 본인들 주장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이에요. 나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야 뭐 그릇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자신들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팀 정청래를 너무 깐 것 같아서 그 형평성을 위해서 팀 팀 김민석도 김민석. 좀 까야겠는데 네.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집권 1년 간 넘은 네.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밀어주고 있고 네. 명픽 당대표로 네.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화려한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 출연하는 그 수많은 친명 스피커들이 네. 수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만약에 자력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결선 없이 당대표로 선출되지 못하고 네. 선호 투표로 가서 선호 투표로 가서 어렵게 송영길 신승하면. 후보표 이렇게 얻어가지고 겨우 이기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큰 패착인 거예요. 이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컨벤션 효과도 없어지겠네요. 없어지고 오히려 팀 정청래가 이제 많이 좀 다칠 대로 다친 네. 팀 정청래가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이거 봐라. 여전히 굳건한 당내 세력을 확인했으니까요. 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박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네. 팀 김민석의 실력도 만만치 않게 후지다. 그걸 보이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카레맛 똥인지 똥맛 카레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그래도 그냥 그 대통령이 하자는 사람 하자는 쪽으로 찍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악을 찍는 선거가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어쨌든 뭐 정청래 후보는 오늘인가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뭐 선거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여기 있죠. 제2의 보수 교체 보수 보수 교체. 교섭단체. 자, 오늘 대표 친한계 이주여 변호사님이랑 우리 이제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셔서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왜 나왔냐면 송영길 의원이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이제 송 후보의 주장이 뭐냐? 어차피 한동훈 복당 안 된다. 장동 체제가 있는 한. 그래서 친한계들이 쭉 나와서 개혁신당이랑 연합을 좀 하고 우리도 조국 혁신당이랑 당장 합칠 거 아니다. 그래서 진보 쪽 민주진영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보수진영의 개혁신당과 친한계 연합,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2대2의 교섭단체로 국정을 좀 이끌어 가보자, 국회를 좀 이끌어 가보자. 요게 이제 주제예요. 자, 주제부터 가능하십니까? 이 송영길 후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희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저희 사실 왜 이 얘기를 하냐?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은 저이긴 한데 전당대회 끝나고 네. 팀 정청래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분열되잖아요. 네.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 치르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표도 나눠 갖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눠주니까. 우리 속 편하게 좀 분당하게. 너네도 좀 분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네도 분열해야 우리도 분열하지. 이 얘기일 뿐이에요. 송 후보는 전당대회 끝나면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추정컨대 분석하건대 그렇게 보고 요 이슈를 꺼냈다.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송영길 후보는 본인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후보 연설을 하면서 조국 혁신과의 합당 반대한다 그랬어요. 네. 그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 통합할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여권 내의 분열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친노 친문 진영을 뚝 떼가지고 네.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하라고 쭉 붙여놓고. 붙여놓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다는 그러지.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럼 보수도 좀 분열을 해야겠다. 어떻게 갈라칠까? 그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당에 조국혁신당처럼 개혁신당이 차려져 있네. 거 가서 합당해봐. 여기에 보수 세력이 부활해동하면은 진짜 아마추어. 안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정확한 시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이론이 있을 수 없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맞아요.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제3당의 교섭단체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특히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도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겨우 교섭단체 그것도 지금 20명 안 돼요. 이걸 지금 10명으로 낮춰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낮춰줄 것 같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 안 낮춰줘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친문 세력들, 저 정청래 세력들 글로 나가라. 우리 조국혁신당 우리 합당 안 할 거고 우리 쟤네들 들러리 세워서 그냥 갈 거다. 근데 그렇게 우리만 분열하면 총선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너네도 분열해라 라는 그냥 부추김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명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송영길 후보의 그 저희를 일단 차치하고 보수 진영 입장에선 친한계 의원, 개혁 성향을 가진 개혁신당과 친한계가 좀 손을 잡고 합당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니즈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표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아니요, 표 계산을 떠나서 네. 친한계의 뭐 한동훈 대표를 비해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이준석 대표도 있고 네. 청남 대표도 있고 네.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사이에 어떤 사적 관계 이런 뭐가 서로 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만났냐 안 만났냐, 독대했냐 안 했냐, 어느 뭐. 자리에 다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친하냐 안 이런 친하냐. 게 이제 그런 거 사진 한 방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사실 그 질문할 거예요. 그래. 그 질문 하실 것 같길래 제가 미리 이제 살짝 비토를 걸어 놓는 건데 그것도 재밌긴 하죠. 얘기 나누기 재밌긴 한데 실제로 연대라고 할 때는 더 중요한 건 지지 세력의 연대예요. 네. 표 어디서 나옵니까? 네. 이준석 대표든 천하람 대표든 뭐 한동훈 대표든 다 한 표예요. 네. 진짜 표는 지지 세력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한동훈 친한계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 네. 이분들이 크게 보면 개혁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그 민심을 받아 안을지가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정치인들이 서로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뒤에서 따로 뭐 술 먹고
이거 가지고 이게 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대의 명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대의 명분이 같다면 얼마든지 어깨를 맞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서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걸로 갑자기 서로 철천지 원수였다가 갑자기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마추어잖아요. 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지지자들이 원하면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지금 요새 유승민 전 의원이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네. 이제 거기와 맞물려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주제를 예전에 다루긴 했는데 8월 뭐 개혁설이 있어요. 막 보수 진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은데 지금 이제 류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도 이제 있지. 오세훈 시장도 있지. 이런 것들이 제가 막 봤을 때 8월에 지각 변동은 나지 않아요. 네. 그건 왜 그래? 그 지각 변동이 나려면 조짐이 보여야 돼요. 네. 조짐이 뭐냐?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권자들의 기류 변화예요. 네. 유권자들의 기류 변화, 그거는 개혁 세력, 보수 진영에 있는 개혁 세력 유권자들의 기류 변화뿐 아니라 네. 장도연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줌. 그분들의 기류 변화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도연 대표의 진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런 격한 기류 변화가 현재로서는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류 변화 지금 현재 어떤 그 저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8월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합당은 차치하고 이제 연대 정도는 어느 정도 개혁신당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유 변호사님 말씀에 100%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 그 정치인들이 네. 자신 개인의 득표나 네.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어떤 연대나 이런 걸 하는 거는요 야합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대의 명분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아니 명분이 그러면은 있잖아 우리가. 그 명분이라는 공수처벌. 것이 네. 본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네. 밑에서부터 들끓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야 우리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정권 이거 도저히 못 바꾸고 네. 민주당이 또 총선 다 가져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대통령을 가져가도 계속 또 탄핵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너네 진짜 합쳐라라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 분위기에 의해서 되면은 네. 그거는 진정한 통합이고 진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빅텐트가 쳐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야 우리 같이 가자라고 손잡고 가는 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첫 번째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친한계와 뭐 연대를 할 수 있다. 정치는 원래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해요. 뭐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공통점이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네. 왜냐하면 5개 이상 같이 가야지만 이거를 그래야지 손을 잡지. 안 그러면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네.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같다고 같이 가면 됩니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윤어게인 반대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손을 잡게 되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저희가 그냥 국힘의 개파 싸움에 참여하는 모습이 돼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렇지. 예. 네. 이걸 어떻게 같이 가요? 네. 차라리 친한계에서 나오셔서 뭐 신당을 만들었다라고 만약에 된다면 그때 가서 이 논의가 다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는 국힘의 소속도 아닙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층의 기류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지지층의 기류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친한계는 한동훈이라는 걸출한 장수가 있고 개혁신당에도 이제 이준석이라는 장수가 있고 이 지지자들은 사실 이 분들을 좀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지지자분들의 아젠다를 스스로 좀 형성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이 이끄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아젠다를 확 퍼뜨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젠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위한 그 자체를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보안 수사 금지 문제에 대한 입장, 네. 그리고 선관위 특검에 네. 대한 입장,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네. 입장,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의 지금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정치인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입장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유권자들이 이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 이 사람 둘 다 맞는 말 하네. 이 셋이 괜찮네. 셋 다 좋아해야지.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친한계라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친한계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여론조사 성향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여론조사 성향 나타나기 힘들죠. 왜냐하면 네. 이게 친한계라는 무슨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하지만 개혁신당은 이게 별개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여론조사상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지지 성향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6월, 7월, 8월 이렇게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네. 보통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기 지도자 혹은 네. 보수를 이끌 리더 네. 누구를 많이 보시냐면 이준석 대표 많이 보세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만 보는 것도 아니세요.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좀 적은데 그 세 분을 다 고루 지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꼭 또 드리면 김성렬 최고께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말에 뭐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보수를 이끌 리더로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를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더 원한다, 더 지지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되게 이례적인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당 대표보다는 한의원이 보수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되면 좋겠다. 그거는 여론조사 수치가 6월 말에 나온 한국 리서치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해가지고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론조사를 늘 믿으시는 건 아니죠? 예. 그냥 특이해가지고 특이해가지고 하지만 명신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개혁신당이든 중요한 건 아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네. 지지자들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다가 3명을 다 지지할 수도 있고 네. 지지가 옮겨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정치인들은 파악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지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정책 연대도 하고 연합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제 국민의힘 공보 모임이죠. 그 미래혁신 포럼 여기 이제 오세훈 시장, 유승민 의원, 이준석 대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빅4가 온단 말이에요. 빅4. 개혁의 빅4. 이게 다 모이나요? 어떻게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확정됐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좀 고민 중이신 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오시나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공부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안 가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인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려는 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주식 같은 지금 현 정부의 잘못된 실정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부정성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나왔을 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다만 그것이 연대로까지 이어지냐 이런 거는 상상력의 영역인데 상상이 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데 가면 좋죠. 사실 여기 가면은 배울 거 많아요. 그래요? 예. 다 가시면 좋죠. 근데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악수하면 이제 그거 때문에 대서특별 되는 또다시 거죠. 얘기가 또 거기로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창작해서 나오고 또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음모론 비스무리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하니까 이게 가시려고 했던 분들도 부담스러워서. 이거 괜히 또 갔다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해석들이 나오니까 그런 게 오히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대로 각자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초선답지 않게 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싫어할 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개파로 바로 분류하고 네. 낙인 찍고 할 건데 네. 이런 공부 모임에 가가지고 세미나나 이런 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변을 넓혀 나가고 다른 의원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를 활용해서 지금 토론회 세미나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부분은 아주 머리를 잘 쓰시는 부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여기가 실제로 공부가 많이 돼요. 실제로 많이 돼요. 막 발제도 하고 이래요. 네, 진짜. 그래서 되게 지금 아마 부동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요새 그게 워낙 핫하니까. 세제 개편 같이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사를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여기 가서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분들은 소속됐으니까 얼마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부여, 여러 가지 해석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만났나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기사 하나 났던데. 조선인가 어디서 났던 것 같은데. 예, 비공개 만찬을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근데 썰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요. 한동훈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요. 한동훈이랑 이준석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두 분이서 독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 몰라요. 예, 그래도 우리도 모르지 사실은. 모르지. 얘기를 그걸 뭘 안 내가 하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사람이 발 달린 그 저기 정치인들이 누구 만나면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한 거지. 그거를 시시콜콜. 그렇지. 이제 의미 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그리고 그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네, 물어보지도 않고. 네. 이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갔다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함의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비공개 반찬 수많은 비공개 반찬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짚혀가지고 나갔다. 그럼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어떤 거예요? 정치적 함의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시동을 거시는 것 같아. 아 그쪽에서 한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은 아. 멘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보여요. 이게 우리 쪽에서 나간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 만난 사람 한둘인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 어디 시동을 거는 거예요? 글쎄요. 당대표 아니에요? 차키를 어디다 꽂은 거예요? 당대표? 당 대표다 꽂은 건지 글쎄요. 어디 당 딴 데다 대표인지 서울시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오랫동안 좀 쉬셨다가 네. 이제 좀 움직이시려는 모양새가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추정컨대 그 두 분의 만남의 어떤 그 발원지는 유승민 의원 쪽이 가능성이 좀 높다. 저희 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그쪽이네. 뭐 제3자가 갑자기 의도가 올렸겠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사실 이제 보수 지정에 유력한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할까라는 거는 그만큼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개혁을 원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힘을 합쳐서 좀 해봐. 나는 니즈가 좀 있는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마 그런 네. 니즈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네. 계실 것 같고 다들 알고 그런 있겠죠. 방향으로도 열심히 뭐 노력하실 거로 믿습니다. 네, 참고로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대표 나오시려고 만약에 그 차키를 꽂으신 거면 네. 시동을 거신 거면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죠? 나 이 배경을 몰라서. 배경을 몰라서요? 네. 아니 장동혁 대표가 네.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당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네. 유승민 전 지금부터? 대표가 전 의원이 벌써부터 이렇게 군부대면? 나 임기도 남았는데 음. 벌써부터 시동을 걸고 막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막 언론에다 흘리고 유 의원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윤리위 바로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판해요. 아무튼 이제 이분들이 그런 공통적인 어떤 니즈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채널을 열었고 동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1만 5천 명이 넘었고 167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잼 정치는 매일 한동훈 의원을 위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료 시민 정순근님, 김종상님, 이동현님, 박희수님, 한나님, 커피 한 잔, 첼리니님, 전영재님, 리님, 미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줄님, 주한식님, 최순철님, 영님, 이상태님, 비비빅님, 김채환님, 오청호님, 김정호님, 덕민재님, 에밀엑스피님, 임승승 장군님, 김성희님, 최청평님, DH님, 나나나님, 잼마님, 이영준님, 주성매님, EI7PW님, 이재니님, 미소님, 김명선님, 안대준님, 정순근님, 김영호님, 라이언님, 김경남님, 은하님, 차이홍님, 정환식님, 중일남님, 조홍련님, 이광래님, 김종상님, 이희수님, 효지민님, 임경욱님, 3S님, 노영희님, 조윤경님, 준섭채님, 영희기민, 서석호님, 황명희님, 오정수님, 신동수님, 알프스님, 이성자님, 오디세이님, 최태자님, 이창열님, 김성수님, 김미희님, 오정수님, 신동수님, 김봉용님, 김경자님, 강경현님, 최원진님, 유병호님, 김기양님, 하섭진님, 안성광님, 변종수님, 탄희조아님, 한혁희님, 주종식님, 최상안님, 천호준님, 이덕연님, 박송아님, 한나님, 강선숙님, 강동길님, 고금식님, 카티에님, 김기숙님, 이상형님, 박승백님, 김숙자님, 허어롱님, 손실님, 최수기님, 인숙성님, 한순구님, 주동현님, 박경광님, 여밀수님, 김경남님, 정관훈님, 최덕웅님, 강영애님, 신삼영님, 김천식님, 이무균님, 전현숙님, 성명숙님, 김혜숙님, 정성희님, 참비치님, 김을수님, 전창규님, 접시꽃님, 이윤영님, 조선자님, 박광진님, 구름나그네님, 신차봉님, 채널님, 김승남님, 신명훈님, 정도수님, 이영숙님, 박완서님, 오인숙님, 최한영님, 김성길님, 김용범님, 김용옥님, 강상수님, 김태현님, 고윤재님, 송순철님, 이자연님, 박영철님, 주옥균님, 학근님, 진월정애님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헌법과 상식, 사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꿀잼 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